구독, 좋아요는 재밌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진성은 주말이면 혼자 산행을 즐긴다. 다소 내성적인 성격의 그가 회사와 집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회사에서는 위에서 누르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니 스트레스가 쌓이고, 집에서는 적은 월급을 불평하며 잔소리를 늘어놓는 아내 때문에 힘들었다. 요즘엔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까지 다른 집 아빠들과 비교하는 통에 집에선 통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 오늘도 진성은 아침 일찍 배낭을 싸 집 근처 관천산으로 향했다. 자주 가는 산이지만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컨디션도 안 좋았던 그는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등산로를 벗어나 지름길을 택한 것이 실수였다. 비는 점점 거세지고 갑자기 몸이 젖자 한기까지 느껴졌다. 부들부들 오한을 느낀 그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살폈다. 그대로 있다간 저체온증에 걸리겠다는 생각에서였다. 마침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쓰러져가는 오래된 배가가 보였다. 진성은 무거워진 몸을 끌고 배가로 달려갔다. 막상 들어가 보니 비를 피하기에는 나쁘지 않았다. 밖에서 보기엔 허름하기 그지없었지만 내부는 생각보다 안전해 보였다. 여기저기 늘어진 우중충한 거미줄만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임을 알려주었다. 진성은 배낭에 든 비상용 초콜릿을 꺼내 먹으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는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산을 쓸어내릴 듯 쏟아지던 빗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곰팡이로 얼룩진 문을 열고 폐가를 나서려던 순간 무언가가 그의 눈을 당겼다. 흔히 케인이라 부르는 등산용 지팡이가 문 옆 구석에 놓여있는 것이다. 그렇잖아도 얼마 전 지팡이가 부러졌던 그로서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거의 사용하지 않은 듯 반짝반짝 윤이 날 정도로 깨끗했다. 누가 이렇게 멀쩡한 걸 두고 갔을까? 잠시 의구심도 들었지만 워낙 쉽게 물건을 버리는 세상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 진성은 흡족한 마음으로 그것을 챙겨 산을 내려왔다. 다시 한 주가 시작되고 그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회사에선 무능력한 팀장으로, 집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아빠와 남편으로 복귀한 것이다. 헌데 전과 같을 줄 알았던 한 주가 폐가에서 가져온 지팡이로 인해 틀어지기 시작했다. 수요일 저녁, 식사를 끝낸 후 느긋하게 애완견 2마리를 옆에 끼고 TV를 보던 중이었다. 아내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아들 수연은 TV 앞을 얼쩡거리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알짱알짱 그의 시선을 방해하는 수연의 손에는 그가 산에서 가져온 등산용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진성은 시청을 방해하는 수연에게 한마디 버럭 하고 싶은 걸 꾹 참고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거실을 들뛰던 수연이 갑자기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TV에 꽂혀있던 그의 눈은 빠르게 거실 구석에 쓰러진 수연에게 향했다. 무슨 일이야? 수연은 거실 바닥에서 눈을 부여잡고 뒹굴었다. 등산용 지팡이의 뾰족한 끝부분에 눈이 찔려 피를 흘리고 있었다. 어머, 얘가 왜 이래? 설거지를 하다 뒤늦게 달려나온 아내 또한 수연을 보며 비명을 질렀다. 그는 너무 놀라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가 머뭇거리는 사이 아내는 아들을 들쳐업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도 뒤늦게 따라 나섰다. 응급 처치를 받았지만 수연의 상태는 좋지 않았다. 충격으로 인해 말을 못할 뿐 아니라 의사 말로는 실명의 위기라는 것이다. 아내는 진성을 향해 통곡을 했다.
쓸데없는 이상한 물건을 들이는 바람에 당신이 우리 수연이를... 진성은 버려진 지팡이를 가져온 자신의 죄가 크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아내의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병원에서 태어난 후에도 수연은 여전히 말을 못했다.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했다. 시간이 흐르면 다시 말도 하고 몸도 회복될 것이라 했지만 아빠로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나 때문에 멀쩡한 자식을. 진성은 주말이 되면 꼭 지팡이를 폐가에 가져다 놓으리라고 결심했다. 하지만 채 주말이 되기도 전에 또 다른 일이 터지고 말았다. 고된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서던 그는 현관에서 지팡이를 짓밟고 있는 아내와 마주쳤다. 그만해. 주말에 다시 갖다 놓을 거야. 내가 모를 줄 알고? 이 지팡이 때문이 아니었어. 바로 당신이 한 짓이었어. 수연이가 다 얘기했어. 노트에 써서 알려줬다고. 아내는 눈을 번뜩이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갑자기 왜 이래, 여보? 정신 차려. 두 사람의 몸이 순식간에 엉겨붙어 엎치락뒤치락 몸싸움을 벌였다. 그리고 잠시 후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아내가 옆으로 고꾸라졌다. 그 바람에 그녀는 화분에 머리를 부딪히고 현관 바닥에 쓰러졌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는 황급히 아내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그녀는 숨지고 말았다. 모든 불행은 일주일 사이에 벌어졌다. 마치 거짓말처럼 한 번에 몰아쳤다. 그는 모든 것이 폐가에서 주워온 지팡이 탓이라 생각했다. 아내의 장례를 마치자마자 그는 지팡이를 폐가에 갖다 놓으려고 다시 산으로 향했다. 하지만 아무리 찾고 찾아도 폐가를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산속에 지팡이를 던져놓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에 들어서니 웬 낯선 남자 둘이 아들 수영과 함께 있었다. 당신들 누구야? 서에서 나왔습니다. 서? 서라면 경찰? 아니, 경찰이 우리 집에 무슨 일로? 진성은 그들이 집을 방문한 이유를 알 길이 없었다. 증거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같이 서로 가시죠. 그게 무슨... 당황스럽기 그지없었다. 아들은 눈을 잃고 아내는 세상을 떠난 마당에 진성마저 경찰서 행이라니 날벼락이었다. 당신을 존속 살해 및 폭행 사유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형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의 손목엔 차디찬 수갑이 채워졌다. 형사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전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취조실에 들어간 진성은 결백을 주장했다. 아드님이 자필 증언을 했고 집에 있는 홈 CCTV도 확인했어요. 맞아요. 강아지들 때문에 CCTV 달아놓은 게 있어요. 그거 보셨으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진성은 구세주를 만난 듯했다. 자신의 결백이 증명될 것이라 확신했다. 이분 정말 좋습니다. 자, 보세요.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진성은 자신만만하게 영상을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영상이 진행될수록 그의 얼굴은 굳어갔다. 아들의 사고가 있던 날 저녁, 영상 속의 진성은 자신의 앞에서 장난을 치는 아들의 눈을 지팡이로 찔렀다. 그리고 아내와 신랑이가 있던 날의 영상 속에는 현관에서 아내를 향해 화분을 내던지는 그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아니야, 저건 내가 아니야. 난 저런 짓을 한 적이 없어. 그럴 리가 없다고. 난 아무 기억도 없는데. 진성은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담당 형사의 냉랭한 말뿐이었다. 고진성 씨, 설마 심신미약으로 몰고 가려고요? 연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가족 사이에 일어난 이번 사건은 매우 중대한 범죄니까요. 햇살이 눈부신 아침, 관천산을 산행하던 한 남자가 숲을 속에서 지팡이를 발견했다. 진성이 산속에 버리고 간 지팡이였다. 오? 이거 완전 명품 브랜드인데? 누가 이걸 버렸나? 남자는 흡족한 표정으로 지팡이를 들었다. 순간 남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지팡이의 어린 악귀가 그의 몸에 들어갔다. 또 한 녀석 걸려들었구나. 오현우 관장은 최근 변두리 작은 동네에 태권도장을 차렸다. 아이들에게 워낙 친절하고 학부모에게도 부침성 있게 대하는 그였기에 도장은 금세 동네 아이들로 가득 찼다. 차린 지 석 달도 안 돼 사범까지 고용할 정도였다. 그런데 최근 오 관장은 아이들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처음엔 그냥 흘려넘겼지만 아이들의 계속된 제보에 결국 오 관장은 윤소희 사범에게 물어보기에 이르렀다. 윤사범, 애들이 계속 말하는 그거 사실이야? 윤소희 사범은 동네 도박이라 모르는 것이 없으리라 오 관장은 생각했다. 뭐요? 수업이 끝나 사복으로 갈아입은 윤사범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그거 있잖아. 귀신 나온다는 그 흉가. 윤사범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관장님도 그런 거 믿으세요? 무도인은 어떤 것에도 현혹되면 안 된다면서요. 오 관장은 괜히 헛기침을 하고는 진지하게 말했다. 당연하지. 하지만 사람을 괴롭히는 악의 무리는 그게 사람이든 귀신이든 용서할 수 없지. 내가 평생 무도인의 길을 걸어온 것도 바로 그 이유라고. 네, 그러시겠지요. 윤사범은 묘한 웃음을 흘리며 그대로 퇴근해버렸다. 뭐야, 날 비웃은 거야? 치, 아무튼 궁금하네. 귀신이 나오는 흉가라. 평소 호기심 많고 오지랖 넓은 오 관장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며칠 후 마침내 오 관장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도장 아이들 몇이 흉가 탐험을 나섰다가 크게 다친 데다 아이들을 찾아 흉가에 갔던 부모마저 정신을 잃고 병원에 실려간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동네 전체가 동요했고 쉬쉬하며 소문으로만 돌던 흉가의 존재가 여실히 드러났다. 감히 우리 관원들과 학부모를 다치게 해? 오 관장의 피가 끓어올랐다. 하지만 아직 그가 나설 차례는 아니었다. 동네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무당을 부른 것이다. 시끌벅적하게 구슬하고 치성을 드렸지만 이후에도 사건은 이어졌다. 계속 추이를 지켜보던 오 관장은 마침 원비를 내기 위해 태권도장을 찾은 영규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흉가의 아이들을 찾으러 갔다가 실신했던 장본인이 바로 영규 어머니였다. 어머니, 정말 귀신을 보셨습니까? 오 관장은 영규 어머니에게 차를 건네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네. 그러니까 관장님도 절대 그 근처에 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어머니도 참, 제가 태권도 5단의 귀신 잡는 해병대 출신입니다. 귀신이나 유령, 그런 건 제 상대가 안 된다고요. 아유, 그러다 큰일 나요. 지난번 귀신 쫓는다고 구틀어왔던 무당도 중간에 도망친 거 못 들으셨어요? 땀 핑계를 대고 굿을 중단하긴 했지만 사실은 주랭랑을 친 거라고요. 네? 그게 정말입니까? 오 관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하지만 겁을 먹어서가 아니라 정의감이 불타오른 증표였다. 그렇다면 더욱 제가 나서서 귀신을 물리쳐야겠네요. 우리 동네에 그런 악의 존재를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관장님! 영규 어머니는 걱정스런 표정으로 나지막이 속삭였다. 절대 혼자 가지 마세요. 119에 연락해 줄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연규 어머니도 참. 오 관장은 마을의 유일한 무도인으로서 마침내 자신이 나서야 할 때임을 직감했다. 나 오늘 거기 간다. 수업을 끝낸 오 관장은 마치 싸움에 임하는 장수처럼 윤사범에게 말했다. 어디요? 흉가. 힘드실 텐데. 뭐가? 귀신 본 적 없으시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같이 가야겠네요. 윤사범이 오 관장 옆에 딱 붙어 따라 나섰다. 그래, 윤사범도 같이 가야지. 그래야 내가 얼마나 멋지게 귀신을 물리치는지 사람들에게 알리지. 윤사범은 내 활약상을 증명해줄 증인이야. 오 관장은 어깨를 들썩이며 흉가로 향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태권도장 문을 닫고 이것저것 정리를 한 후 흉가에 도착하니 시간이 이렇게 되었다. 하늘은 별도 달도 없고 깜깜하기만 했다. 좀 으스스하긴 하네. 막상 다 쓰러져가는 흉가 앞에 서니 슬슬 오금이 저려왔다. 그런데 이 집은 왜 흉가가 된 거야? 이 집이요? 불이 났어요. 엄청 큰 불이. 원래도 무허가 주택이라 이후에 방치된 거고요. 그래서 지붕이랑 외벽이랑 거무튀튀하구나. 오 관장은 핸드폰 불빛으로 이리저리 흉가를 비추었다. 안 들어가세요? 들어가야지. 좀 전에 기세등등했던 모습은 눈 녹듯 사라지고 오 관장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내가 사람에 겁낸 적은 없는데 역시 귀신이라니까 좀 무섭긴 하네. 오 관장은 가까스로 용기를 내 안으로 들어섰다. 발을 들이자마자 흉가를 감싸는 어둠과 냉기가
그를 압도했다. 한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지내는 그였지만 팔과 다리가 덜덜 떨려왔다. 관장님, 너무 힘드시면 그냥 가시죠. 아니야,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오 관장은 괜한 고집을 부렸다. 아마 혼자 왔다면 이미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누가 감히 우리 오연우 태권도 아이들과 학부모를 괴롭혔느냐? 얼른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할까? 이제라도 용서를 빌면 내 매운 발차기 맛은 면하게 해주겠다. 오 관장의 허무맹랑한 도발에 윤사범은 피식 웃으며 생각했다. 이 집을 점령한 귀신은 보통 악기가 아닌 것 같은데 무당까지 도망을 칠 정도니 뭐 말 다 했지. 소리를 질러도 아무 응답이 없자 기세가 오른 오 관장은 더욱 큰 소리로 고함쳤다. 내가 겁나냐? 그러고 보니 약한 사람한테만 나타나는 아주 비겁한 귀신이구나. 그 순간 마치 기다렸다는 듯 검은 연기가 오 관장의 몸을 휘감았다. 이게 뭐야? 그의 몸을 띠처럼 휘감은 검은 연기는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았다. 반투명하고 일정한 형태가 없는 그것은 점점 그의 몸을 압박했다. 마치 물처럼 순간순간 형태를 변화시키며 오 관장의 몸을 옥죄었다. 숨 막혀. 윤사범, 나 좀 도와줘. 오 관장은 윤사범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저 시시각각으로 변한 검은 물체를 노려볼 뿐이었다. 그만하지 못해? 갑자기 윤사범의 우렁찬 목소리가 흉가안을 뒤흔들었다. 평소에 내던 목소리가 아니었다. 죽을 지경인 오 관장의 귀에도 윤사범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게 들렸다. 허허, 이 동네에 제법 기세가 있는 인간이 있구나. 검은 연기는 오 관장의 몸에서 스르륵 빠져나와 형체를 드러냈다. 3미터나 되는 거대한 악귀의 모습이었다. 저 어리석은 녀석을 데리고 당장 나가라. 안 그러면 너희 둘 다 목숨을 부지 못할 것이다. 그쪽이야말로 이만 저승길에 오르시지. 당신이 누군지 내가 모를까봐? 당신 이 집 살던 박종래 씨 맞지? 윤사범의 말에 꿈틀 악귀의 몸이 요동쳤다. 그 이름은 부르지 마라. 잊은 지 오래니까. 왜 아이들까지 악귀로 만들어서 어깨에 달고 있나? 악귀가 되려면 혼자나 되지. 윤사범의 말을 들은 악귀는 발악하기 시작했다. 니까짓게 뭘 안다고 까불어. 목숨을 내놔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악귀의 거대한 몸이 윤사범의 몸을 덮치기 위해 허공에 날아올랐다. 동시에 윤사범도 허공에 날랐다. 이야! 윤사범은 날라차기를 하듯 허공에서 쭉 발을 뻗었다. 하지만 악귀는 슬쩍 그녀의 발길질을 피하고는 거친 소나기로 윤사범의 뺨을 핥혔다. 허! 충격을 받고 땅으로 떨어진 윤사범의 볼에서 피가 흘렀다. 괜찮아, 윤사범? 이게 대체 뭐야? 이 집에서 화재로 죽은 사람인데 악귀가 됐어요. 윤사범은 그걸 어떻게 알아? 윤사범이 대답할 새도 없이 악귀가 다시 그녀를 향해 날아왔다. 윤사범이 급히 피하자 뒤에 있던 오 관장이
그대로 타격을 받았다. 아유, 나 죽네. 나 죽어. 윤사범은 반대쪽에서 숨을 몰아쉬며 공격 방법을 짜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대야. 아이들까지 셋이 한 몸이 돼서 파워가 엄청나. 윤사범은 초주검 상태로 널브러져 있는 오 관장에게 소리쳤다. 관장님, 제가 날아오르면 똑같이 반대쪽에서 발차기를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내 손은 잡히지도 않는데 발차기가 먹힐까? 일단 해보세요. 윤사범이 단호하게 말하자 오 관장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이 다시 검은 악기는 윤사범에게 달려들었다. 관장님, 지금이요! 3m 도약 후 나래차기! 윤사범의 신호와 함께 오 관장은 악기를 향해 힘껏 도약했다. 그때 윤사범이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웠다. 오 관장의 공격이 유효하도록 거는 주문이었다. 속인사표 호격신공! 외침과 함께 윤사범도 악기를 향해 날아올라 나래차기를 했다. 윤사범의 공격에 뒤로 주춤하던 악기는 뒤에서 똑같은 공격을 하던 오 관장의 발에 정확히 걸려들었다. 오 관장의 공격에 충격을 받은 악기는 그대로 땅에 떨어졌다. 그 틈을 타 윤사범이 악기에게 달려들어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녀의 주특기인 들어찍기였다. 악기는 마침내 결정타를 맞고 움틀댔다. 이제 나오시죠. 그 검은 연기에서. 어서. 흉가에 살던 귀신 셋이 나오자 그들을 감쌌던 검은 연기는 바람처럼 사라졌다. 이제 그만 원한을 풀고 올라가세요. 윤사범이 그들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말했다. 이미 제압한 상태여서 주문을 외워 강제로 소멸시킬 수도 있지만 윤사범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당신 같으면 이대로 한이 풀리겠어? 살아있는 동안 난 가난뱅이라고 무시받았고 애들은 피부병 때문에 괴물이라 괄시받았어. 집에 불이 났을 때도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서 이렇게 끔찍하게 불타 죽었다고. 그런데 어떻게 이대로 가? 그들의 말대로 엄마와 아이들은 모두 검게 탄 모습이었다. 알아요, 그 억울함. 하지만 당신 가족을 돕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거짓말! 정말이에요. 저도 그날 여기 왔었고 119에 신고한 것도 저였어요. 슈퍼 할아버지랑 옷가게 아줌마, 만두집 사장님도 만사 제쳐두고 불을 껐다고요. 그래도 난 억울해. 제가 그 한을 풀어드릴 테니 이제 그만 하늘로 가세요. 저 믿으시고요. 내가 널 어떻게 믿어? 혹시 홍한각 씨라고 아세요? 홍한각 씨는 근방에서 오랫동안 점집을 했던 무당으로 항상 마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북돋아줘 신망이 높은 어른이었다. 하지만 얼마 전 돌아가셨다. 그분이야 잘 알지. 그런데 왜? 제가 그 손녀예요. 전 다른 직업을 택했지만 능력은 할머니에게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신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엄마 귀신 박종래의 마음이 흔들렸다. 정말 우리 한을 풀어줄 거야? 걱정 마세요. 한다면 꼭 해요.
알았어. 한 번은 믿어주지. 하지만 제대로 못하면 알지? 한 맺힌 귀신 엄마와 아이들은 거짓말처럼 스르르 사라졌다. 보름 후 윤사범과 오관장의 설득으로 마을 주민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한풀이굿이 진행되었다. 다행히 그 후로는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 흉가를 허물어 마을 쉼터를 세웠다. 모든 상황이 끝나자 오관장이 윤사범에게 넌지시 물었다. 그런 건 어디서 배웠어? 뭐요? 귀신 보는 거. 왜요? 나도 배우고 싶어서. 내가 사람한테는 싸워서 져본 적이 없는데 귀신은 아예 보이지가 않으니 답답해서. 에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관장님은 그냥 하던 일이나 잘 하세요. 윤사범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냉정히 돌아섰다. 오 관장은 아쉬운 듯 꼴깍 침을 삼켰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게 무도의 세계인 줄 알았네. 테마의 세계라는 게 있을 줄이야. 잠시 후 아이들이 몰려와 태권도장 가득 감성 소리가 퍼지자 오 관장은 자신의 천직인 무도의 세계에 자연스레 빠져들었다. 산중의 저녁 시간은 빨리 왔다. 해는 금세 넘어갔고 배도 고파왔다. 길을 잃은 중현은 어깨에 맨 배낭을 풀어 혹시 남은 음식이 없나 샅샅이 뒤졌다. 점심때 다 먹어버려서 아무것도 없네. 그는 간식으로 먹었던 초코바 부스러기가 배낭 바닥에 남은 것을 보고 침을 꼴깍 삼켰다. 역시 모르는 산에 혼자 오는 게 아니었어. 중현의 홀로 산행은 이번이 3번째였다. 2번은 익히 알고 있던 산을 간 것이었고 3번째는 험하기로 유명한 지산을 택했다. 앞선 2번의 산행에서 자신감이 붙은 중현은 남들이 1박 2일에 걸쳐 가는 코스를 하루에 끝내려고 했다. 결국 그것이 화근이 되어 중현은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산길을 헤매는 중이었다. 이제 완전히 깜깜해졌네. 중현은 산에서 길을 잃는 게 처음이라 당황했다. 어떻게 상황을 판단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냥 무작정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까? 아니야. 그러다 돌부리에라도 걸려서 넘어지면 어떡해. 일단 이슬이라도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아침이 오길 기다려야 하는 건가? 중현이 가던 길에 멈춰서서 생각에 잠겨 있는데 저 멀리 있는 희끗한 형체가 얼핏 눈에 들어왔다. 집 같았다. 뭐지? 날이 어두워 잘 안 보였지만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 같았다. 혹시 사람이 사는 집인가? 중현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힘든 것도 모르고 빠르게 그 방향으로 걸어갔다. 중간에 몇 번 넘어졌지만 아픈 것도 몰랐다. 평소 한 끼도 굶어본 적이 없는 중현은 먹을 것을 얻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힘이 절로 났다. 민가는 아닌 것 같은데. 막상 불빛이 새어나오던 집에 도착해
핸드폰 조명으로 집을 비추어 보니 다 쓰러져가는 기와집이었다. 마당이 있었지만 정리 안 된 풀들이 삐쭉삐쭉 나 있었다. 벽도 여기저기 갈라지고 마루에도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다. 아무래도 폐가 같은데. 그럼 아까 본 그 불빛은 뭐지? 중현은 집 주위를 돌면서 찬찬히 안쪽을 살폈다. 그래도 밖보다는 여기 폐가 아니 더 낫겠는데. 중현이 먼지 쌓인 마루에 올라서려는데 갑자기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리는가 싶더니 흰옷을 입은 여자가 그의 앞에 훅 다가왔다. 중현은 깜짝 놀라 뒤로 벌러덩 넘어졌고 여자는 깔깔거리며 웃었다. 귀신? 중현은 흰옷에 머리카락까지 길게 늘어뜨린 여자를 보고 소리쳤다. 아니에요. 나 길 잃어서 여기 들어온 거라고요. 정신 차려요. 그리고 웃은 건 미안해요. 넘어지는 모습이 너무 웃겨서. 중현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정말 사람 맞아요?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뭐라고요? 지금 놀리는 거예요? 놀리긴요. 진심이에요. 중현은 첫눈에 반한 듯 멍하니 여자를 바라봤다. 거기 그렇게 있지 말고 올라와요. 그렇잖아도 말할 사람이 없어서 심심하던 참인데. 여자는 자신의 집이라도 되는 양 중현에게 손을 내밀었다. 중현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마루에 올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내 이름은 정연이에요. 서정연. 나도 중현 씨처럼 혼자 산에 갔다가 날이 저물어서 여기에 온 거예요. 그래도 중현 씨가 있으니까 덜 무섭네요. 중현은 배시시 웃고는 그녀의 배낭을 쳐다봤다. 혹시 먹을 거 남은 거 있어요? 아, 배고프구나. 진작 얘기하시지. 정현은 배낭을 뒤져 중현에게 초코파이와 우유를 건넸다. 중현은 그것을 받아 허겁지겁 먹었다. 더 줘요? 더 있어요? 정현은 씩 웃으며 초코파이와 우유를 더 건넸다. 원래 친구가 같이 오기로 해서 간식을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 친구가 대식가여서. 남자 친구? 중현은 초코파이를 먹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왜? 나한테 관심 있어요? 중현 씨 잘생겨서 인기 많을 것 같은데. 난 인기 많은 남자 감당이 안 돼요. 저 인기 없어요. 전혀. 너무 바보 같은 대답이었나? 그렇긴 하네요. 두 사람은 서로의 외모에 강하게 끌렸다. 중현도 정현도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의 사람과 사귀면 한이 없겠다 생각할 정도였다. 그들은 밤새 서로의 취향과 세계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리고 해가 뜰 때쯤에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호감을 표현했다. 우리 계속 만나요. 여기서 나가도. 좋아요. 우리 이제부터 사귀는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밖으로 나왔고 밝은 태양 아래 서로를 바라봤다. 두 사람은 지난밤 보았던 외모와 너무 달라진 서로의 모습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 말이... 그들은 지난밤의 이야기는 모두 잊은 채
서로를 외면하며 하산을 하고 말았다. 그들의 뒷모습을 폐가에 있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으나 중현과 정현은 혼란스러움에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온 정현은 자꾸 폐가에서 만난 중현이 떠올랐다. 이상하다. 분명 꽃미남이었는데 왜 밖으로 나오니까 어글리해진 거지? 참 말도 잘 통하고 친절한 남자였는데. 그녀는 침대에 누워 그날 일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뭔가 떠오른 듯 핸드폰 갤러리 앱을 열었다. 그날 같이 셀카도 찍고 서로 찍어주기도 했잖아. 그녀는 밤에 찍은 사진을 찾아봤다. 이상하네 정말. 내 얼굴 너무 예쁘게 나왔잖아. 중현 씨도 전혀 다른 사람이야. 뭐지? 그 집에 무언가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정현은 홀로 그 집을 다시 찾아갔다. 대낮이었다. 들어가서 다시 셀카를 찍어보자. 그녀는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었다. 자신이 아닌 미녀가 찍혀 나왔다. 이 집 뭐지? 그녀는 바로 중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현이 다짜고짜 폐가로 오라고 했음에도 중현은 정현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헐레벌떡 폐가로 달려왔다. 자, 이제부터 중현 씨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요. 정현은 집 밖에 선 채로 중현을 집 안과 밖으로 반복해서 오가게 했다. 이럴 수가. 중현은 집 안으로 들어가면 잘생겨졌고 밖으로 나오면 원래의 볼품없는 얼굴로 바뀌었다. 이어서 정현도 집안을 들락날락거렸고 그 모습을 중현이 지켜봤다. 정말이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집 이상한 집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우리 이 집에 살면 둘 다 미남 미녀로 사는 거네요. 그럼 우리 이 집에서 살까요? 네. 정현의 말에 중현의 정신이 아득해졌다. 정현의 적극적인 대시로 두 사람은 결혼을 하기에 이르렀다. 서로의 얼굴이 마음에 안 들었으나 다른 것들이 너무 잘 맞았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신비로운 그 폐가가 있었다. 서로의 얼굴에 지칠 때쯤이면 처음 만난 날을 추억하며 같이 그 집으로 향했다. 우리 이 집을 사는 건 어떨까? 중현이 돌연 제안을 했고 정현은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래, 여기서 살면 우리 더 행복할 거야. 그들은 어렵게 폐가 주인을 찾아냈고 헐값에 그 집과 터를 인수했다. 그리고 최대한 기존의 집 구조를 살려 새로운 집을 지었다. 너무 좋은데? 그래, 우리 집은 여기였어. 두 사람은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다 보니 그들 사이에 예쁜 아기도 태어났다. 어머나, 우리 아기. 중현과 정현은 깊은 산속에 살면서도 늘 기쁘고 행복했다. 그들의 아이도 무럭무럭 자라났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행복을 만들어낸 거라 생각했지만 의외의 조력자가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집터를 지키는 가택신이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가정이 생겼구나. 역시 집안에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야 행복하지. 나도 슬슬 여유롭게 이 집을 지켜볼까? 가택신은 힘을 살짝 풀었고 중현과 정현의 얼굴은 집안에서도 원래의 얼굴로 돌아왔다. 어머, 내 얼굴.
어이쿠, 내 얼굴로 돌아왔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본래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봤다. 당신 진짜 얼굴 이제 보니까 참 예쁘네. 몰랐어. 미안해. 중현 씨도 마찬가지야. 멋있는 얼굴이었어. 가짜 얼굴 말고 지금 얼굴이 더 좋아. 그들은 서로를 정말 사랑하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모두 두 사람을 하나로 엮어준 가택신 덕분이었다.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라고 내가 계속 잘 보살펴 줄 테니. 산속에서 길을 잃은 건 처음이었다. 30년 가까운 산행 중 한 번도 없던 일이었다. 그는 산에서 산삼이나 약초를 캐 돈을 버는 약초꾼이었다. 도시에 있는 집에서 잠을 자다 꿈을 꾸고 다음날 꿈속에서 본 장소를 찾아가면 그곳에는 어김없이 진귀한 산삼이나 귀한 약초가 있었다. 그런 생활을 30년이나 해왔는데 삶의 터전이나 마찬가지인 산에서 그것도 한겨울에 길을 잃었으니 황망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는 눈밭에 주저앉아 앞을 바라보았다. 한층 거세진 눈발이 그의 시야를 어지럽혔다. 눈 덮인 산길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발목까지 삔 그는 산중에서 죽음을 맞기 일보 직전이었다. 아무래도 이번 꿈은 개꿈이었나 보다 생각하며 헛웃음을 짓는데 가까운 거리에서 자박자박 눈밭을 걷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건 사람의? 그는 바로 소리를 질렀다.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요. 그가 쉰 목소리로 외치자 자박거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발소리의 주인공이 조중구 앞에 나타났다. 눈보라를 헤치고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지소영이라는 여자였다. 폭설이 내리는 산속에서 뭘 하고 계신 거죠? 수물이 조금 넘어 보이는 지소영은 가랑가랑한 목소리로 나무라듯 말했다. 그게... 그는 설명을 하려다 멈추고 빤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바른 이마에 또렷한 눈매, 그리고 가녀린 몸.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한데. 그가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있는 사이 그녀가 다가와 그의 발목을 확인했다. 다행히 뼈가 부러지거나 으스러지진 않았네요. 조금 아플 거예요. 참으세요. 말을 마치자마자 그녀는 따닥 소리를 내며 틀어진 발목을 맞추었다. 조중구는 50이 넘은 나이임에도 용케 고통을 견뎌냈다. 독하시네요. 대부분 비명을 지르는데. 지소영은 조중구를 신기하다는 듯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본인의 집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눈발이 점점 거세져서 지금은 하산이 불가능해요. 그 몸으로 산을 내려갔다간 저승행이라는 거 아시죠? 다 쓰러져가는 집이지만 저희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내일 내려가세요. 내일 아침엔 날이 갠다고 하니까요. 자, 어서 가죠. 날이 금세 어두워질 거예요. 당신 집? 조중구는 의외라는 듯 소영의 얼굴을 살폈다. 이 사람 순진한 건가? 조중구는 속으로 피식 웃고는 못 이기는 척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이쪽으로 오세요. 소영의 집 앞에 선 조중구는 멍한 표정으로 집과 근처 풍경을 훑었다. 뭐 하세요? 지금 폭설이라고요. 얼어 죽고 싶은 게 아니면 빨리 들어오세요. 눈발은 더욱 굵어져 아이 주먹만한 눈이 지상으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바람까지 몰아쳐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건지 하늘로 솟구치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다. 조중구는 머리 위에 눈이 쌓인 것도 모르고 서 있다가 소영이 옷소매를 끌자 그제야 발을 옮겼다. 사실 여긴 버려진 흉가였어요. 다 쓰러져가는 집이라도 눈을 피할 수 있으니 훨씬 안락했다. 소영은 툇마루에 앉아 옷에 쌓인 눈을 털며 중얼거리다 뭔가 생각난 듯 훌쩍 일어났다. 잠시만요. 방으로 들어간 그녀는 불이 지펴진 화로를 들고 툇마루로 나왔다. 일단 이걸로 몸을 좀 녹이세요. 전 손님 방에 군부를 떼고 올게요. 아니, 그보다 소영 씨는 왜 이런 데 살지? 보아하니 혼자인 것 같은데 이런 흉가에 왜? 사람마다 각자 사정이란 게 있잖아요. 그럼 쉬고 계세요. 소영은 복설 따위는 잊은 듯 방에 군부를 지피고 찐감자와 군고구마를 가져오는 등 분주히 움직였다. 이제 조금 있으면 손님 방이 따뜻해질 거예요. 버려진 집이지만 그래도 방이 2개라 이럴 때는 좋네요. 소영은 내리는 눈을 올려다보며 환히 웃음을 지었다. 실은 나 이 집에 온 적이 있었어. 예전에. 중구의 말에 소영의 눈이 동그래졌다. 예상 못한 이야기인 듯했다. 어머, 정말이요? 한 10년 정도 됐으려나? 웬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후로 폐가가 됐구만. 아, 그래요? 어쩜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그러게. 소영은 조중구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지 꼬치꼬치 캐물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이런 깊은 산속까지 오셨던 거예요? 오늘도 그렇고. 아, 그게 소영이 준 감자와 고구마를 먹고 기력을 찾았는지 아니면 화로 덕분에 몸이 풀려 여유가 생긴 건지 조중구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산삼이나 약초를 캐러 다니는 사람이야. 하지만 다른 신만이나 약초꾼과는 좀 다르지. 달라요? 어떻게요? 난 자다가 꿈을 꿔. 꿈에 산삼이나 귀한 약초가 있는 곳이 눈에 선하게 보이지. 다음날 그 장소를 찾아가면 거기엔 어김없이 진귀한 것이 있어. 10년 전에도 꿈을 꾸고 이 근방에서 산삼을 얻었는데 날이 어두워져서 이 집에 왔던 거야. 근데 이번에는 아무 소득 없이 다리만 다쳐서 신세를 지게 되었구만. 소영은 조중구의 이야기가 재밌는지 꽤나 관심을 보였다. 그럼 이번에도 꿈을 꾼 건가요? 젊은 사람이 호기심이 많구만. 하긴 산중에서 홀로 지내니 심심하기도 하겠지. 조중구는 더 말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쉬고 싶구만. 어머, 내 정신 좀 봐. 다친 분을 계속 붙잡고 있었네. 그럼 저쪽 방으로 가서 쉬고 계세요. 전 저녁 준비할게요. 그리고 여기, 이건 내 성이야. 조중구는 외투에서 지갑을 꺼내 5만 원권 3장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아, 이런 걸 바라고 데려온 게 아닌데. 받아둬. 조중구는 은근히 소영의 손을 잡아당겨 돈을 쥐어주었다.
정 그러시면 감사히 받을게요. 조중구는 씩 웃음을 지으며 손님방으로 들어갔고 소영은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을 위해 밥을 짓기 시작했다. 손님방으로 들어온 조중구는 문틈으로 소영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봤다. 겁도 없이 나를 집에 들이다니. 하긴 외롭기도 하겠지. 발베개를 하고 누운 조중구는 등에 따뜻한 온기가 올라오자 스르륵 잠이 들었다. 식은 땀까지 흘리며 악몽 속을 헤매고 있는데 소영이 그를 깨웠다. 손님, 저녁 드세요. 여긴 좁아서 안방에 상을 차렸으니까 건너오세요. 아, 그럴까? 조중구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꿈에서 봤던 100년 묵은 산삼은 못 찾았지만 이 집에서 더 좋은 보물을 찾았구나. 조중구는 최근 3번 연속 금빛을 바라는 산삼꿈을 꾸었다. 예전 같았으면 한 번만 꿈을 꿔도 바로 그곳을 찾아갔겠지만 이번에는 좀 망설였다. 하필 금빛 산삼이 묻힌 곳이 10년 전 사건이 있었던 이 집에서 가까운 장소였기 때문이었다. 뭔가 꺼림칙했다. 굳이 그 근처를 가야 하나 고민을 하는데 결국 반복되는 꿈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아름다운 소영의 도움을 받기에 이르렀다. 역시 내 꿈은 틀리지 않아. 최고의 길몽이었어. 조중구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소영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다. 안방에 들어간 조중구는 마치 무당집처럼 무구가 가득한 실내를 보고 깜짝 놀랐다. 놀라셨죠? 제가 무속 공부를 하는 중이라. 아, 그래서 젊은 분이 이 깊은 산에 혼자 들어와 사는 거로군. 조중구는 그제야 이해가 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밥상 앞에 앉았다. 상에는 각종 나물과 된장국 그리고 닭 요리가 차려져 있었다. 산중 찬치고는 화려하네. 여기 술도 한 잔 받으세요. 추운 겨울을 나기에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태평한 사람인가? 아니면? 조중구의 머릿속에 문득 일그러진 생각이 스쳐갔다. 밥이 들어가고 술이 몇 차례 돌자 두 사람은 한층 부러진 모습으로 서로를 대했다. 우리 소영 씨는 무속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걸? 저는 10년째 강령술을 배우고 있어요. 강령술? 강령술이라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부르는? 조중구가 당황한 표정을 짓자 소영은 재미있다는 듯 까르르 웃었다. 왜요? 무서우세요? 아니, 이 나이에 무서울 게 뭐 있겠어. 그냥 좀 놀란 거지. 조중구는 민망한지 애꿎은 술만 들이켰다.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술을 마시다 보니 그의 머릿속에 점점 안 좋은 생각들이 들어찼다. 우연히 나를 구해주긴 했지만 방도 내주고 밥도 차려주고 같이 술까지 마시는 걸 보면 산중에 혼자 살면서 꽤나 외로웠다는 건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조중구의 눈은 어느새 10년 전 그때로 돌아가 있었다. 10년 전 바로 이 집에서 그에게 호의를 베푼 부부에게 짐승보다 못한 짓을 저지른 그날 밤으로 소영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는지 궁금했던 것들을 다시 묻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꿈을 꾸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
100년 넘은 산삼을 봤어. 아주 귀한. 그런데 막상 와보니 그 산삼보다 더 귀한 게 바로 이 집에 있었구만. 조중구가 갑자기 본색을 드러내고 소영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를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그런 농담을. 그 꿈을 본인이 꾼 줄 아시나 보죠? 그게 무슨 소리야? 돌변한 소영의 모습에 조중구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노려봤다. 너 죽고 싶어? 왜? 우리 부모님처럼 나도 저승으로 보내게? 10년 전 그날 밤 친척집에 가있어 화를 면했던 소영은 나중에야 약초꾼 남자에 의해 부모님이 처참한 죽임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지난 10년간 난 강령술을 배웠어. 오직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바로 너. 우리 부모님을 죽인 너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리고 난 드디어 널 꿈으로 현혹해 여기까지 데려왔어. 조중구는 어이가 없다는 듯 크게 웃어버렸다. 이봐, 젊은 친구. 내가 그렇게 힘이 없어 보이나? 그러고 보니 돌아가신 모친을 많이 닮았구만. 어쩐지 낯이 익다 했어. 조중구는 소영의 팔을 확 잡아당겼다. 소영이 맥없이 그에게 끌려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조중구가 뒤로 벌러덩 나자빠졌다. 아니, 당신들은... 조중구는 공포에 흔들리는 눈으로 허공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시야에 천장에 둥둥 떠있는 소영의 부모님이 들어왔다. 그들 옆으로 간 소영은 확신에 찬 어조로 크게 소리쳤다. 내가 얘기했지. 귀신을 부르는 강령술을 배웠다고. 우리 부모님을 불러내 직접 복수하게 하려고 강령술을 배운 거야. 공중에 떠있던 소영의 부모님이 스르르 조중구 앞으로 내려와 그를 노려봤다. 그토록 호의를 베풀었건만 어째서 그런 식으로 갚았느냐? 호의를 꼭 호의로 갚아야 한다는 법 있나? 조중구는 완벽한 악인의 모습을 거침없이 내보였다. 좋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100배, 1000배로 갚아주마. 두 귀신은 순식간에 조중구의 몸속으로 들어갔다 나와버렸다. 내 몸이 왜 이래? 조중구의 몸은 그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고 사지가 따로 놀았다. 몸 곳곳이 기괴하게 비틀어지고 피가 흘러나오자 그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넌 죽을 때까지 뼈가 깎여나가고 피가 들끓는 고통을 느끼며 살아갈 것이다. 쉽게 죽지도 못하게 손을 써놓았으니 일찍 죽을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이 일을 마무리한 소영은 조중구를 산속집에 내버려둔 채 아직도 눈이 내리는 산길을 터덕터덕 내려오기 시작했다. 지난 10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어. 아빠,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그녀가 눈발이 흩날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직이 내뱉자 허공 어디선가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맙다, 우리 딸. 우리 내새 다시 만나자. 우린 하늘로 올라갈 테니 너도 이제 원래 네 자리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아라. 네, 꼭 그럴게요.
소영은 뼈와 살이 다 들어가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흉가 속 조중구를 차갑게 돌아본 뒤 그녀가 꿈꾸던 바깥 세상을 향해 기쁜 마음으로 나아갔다. 준석이 그 풍문을 들은 건 불과 보름 전이었다. 용화산 아랫자락에 저주받은 흉가가 있고 그 흉가에서 살아나오면 큰 부자가 된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였다. 사업 실패와 중병에 걸린 와이프로 인해 인생 끝까지 몰린 준석은 세상에 떠도는 소문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마침 그 흉가에서 살아나와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이 있어 준석은 그가 사는 펜트하우스를 찾아갔다. 진짜 부자가 되긴 됐나 보네. 자동차까지 집안에 주차하는 이런 고급 아파트에 사는 걸 보면. 준석은 펜트하우스 주인에게 여러 번 거절당했지만 일주일 넘게 그 집을 찾아갔다. 준석의 정성에 감동한 건지 아니면 귀찮아서 만나주는 건지 드디어 펜트하우스 문이 열렸다. 끈덕지구만. 다른 사람들은 두어 번 오고 포기하는데. 길게 늘어지는 실크 가운을 걸친 중년 남자가 준석을 펜트하우스 안으로 들였다. 고영규 선생님 맞으시죠? 준석은 동남시가 통째로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물었다. 맞아요. 아마도 당신은 용화산 흉가 이야기 때문에 날 찾아온 거겠죠. 고영규는 준석을 호화스러운 소파에 앉히고 장식장으로 가 양주 하나를 가져왔다. 한잔 하시겠소? 준석은 고개를 저었다. 고영규는 위스키를 스트레이트로 마신 후 입을 열었다. 웬만하면 그곳에는 가지 않는 게 좋소이다. 아시겠지만 거기 들어간 사람들 대부분이 죽었어요. 고 선생님은 살아서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고 선생님처럼 거기서 살아나온 후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영규는 통창으로 보이는 동남시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부자면 뭐해요? 아마도 흉가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은 다 불행할걸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에 다녀온 후 부자가 돼서 이제는 병원까지 소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밤에는 악몽을 꿉니다. 흉가에서 나와 부자로 산다는 거 그리 좋지 않습니다. 애초에 살아나오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고. 준석은 가진 자의 불평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거기에 가고 안 가고는 제가 판단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그 저주받은 집을 다녀와서 부자가 된 사람이 실제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집에서 살아나왔을 때 어떻게 돈이 생기냐는 겁니다. 첫 번째 궁금증은 여기 고영규 선생님이 계시니 해소되었고, 두 번째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흉가에 다녀와서 돈이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기라도 하는 겁니까? 고영규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준석은 일어나지 않고 시선만 고영규를 향했다. 고영규는 위스키 잔을 들고 밖을 내다보며 대답했다. 그건 나도 말해줄 수 없어요. 그 흉가와의 약속이니까. 그걸 어기면 나는 죽게 될지도 몰라요. 설마 내 목숨까지 바쳐서 그 진실을 알려달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고영규가 고개를 돌리자 준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로 다가갔다. 좋습니다. 흉가에 다녀와서 부자가 된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했으니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저도 흉가에 다녀와서 부자가 된 후에 다시 찾아뵙죠. 준석이 인사를 하고 빠르게 돌아서는데 고영규가 물었다. 가족이 있지 않나? 준석의 급한 발걸음은 가족이라는 말에 멈춰졌다.
고영규의 펜트하우스를 나온 준석은 곧장 자신의 오래된 자동차를 몰고 용화산 아랫자락 흉가로 향했다. 고영규가 내 가족 걱정을 다 해줄 줄이야. 내가 죽을 게 뻔하다는 건가? 준석은 앞을 향해 눈을 부릅뜨며 결의를 다졌다. 꼭 살아나와서 부자가 된다. 나 때문에 고생만 한 와이프 수술도 시키고. 준석은 자신 있었다. 어려서부터 담력이라면 지지 않았고 유도와 복싱을 배워 싸움에도 능한 그였다. 그래, 제 아무리 귀신이라도 내 손에 잡히기만 하면 바로 황천행이다. 준석은 스멀스멀 솟는 두려움을 이기려고 계속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여기구나. 드디어 준석은 부자가 되게 해준다는 흉가 앞에 섰다. 과연 일반 사람이라면 무서워서 벌벌 떨 정도의 음산한 기운을 풍겼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무채색 벽돌집 외벽에는 색이 바랜 담쟁이 덩굴이 무질서하게 2층까지 타고 올라갔고 맑은 날임에도 건물 주위로는 옅은 안개가 깔려 있었다. 짙은 풀냄새와 가끔 오는 까마귀 소리도 분위기를 더욱 을씨년스럽게 만들었다. 준석은 먼지가 쌓인 현관문을 열고 흉가 안으로 뚜벅뚜벅 들어갔다. 신기하게도 그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거실불이 탁 들어왔다. 준석은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를 슬쩍 본 후 집 구조를 파악했다. 1층에는 큰 거실, 욕실, 작은 방 하나,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마도 2층에 안방이 있을 거고 응접실도 있을 거야. 집안에 통 가구라고는 없고. 준석이 밖과는 달리 제법 깔끔한 거실 상태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순간 어디서 나타났는지 검은 옷을 입은 덩치 넷이 거실로 쑥 들어왔다. 뭐야, 귀신인가? 준석이 당황하는 사이 덩치들이 그를 애워쌌다. 그리고 천천히 거리를 좁혀왔다. 이대로 있다간 당하겠네. 준석은 앞에 보이는 녀석을 원투 스트레이트로 날리고 오른쪽 녀석은 팔꿈치로 가격해 자신을 둘러싼 덩치들의 포위를 뚫었다. 다른 두 녀석이 쫓아오자 준석은 거실 벽을 차고 공중으로 뛰어올라 뒤돌려차기로 한꺼번에 두 녀석을 걷어찼다. 덩치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바닥에 널브러져 기어다녔다. 다행이네. 역시 귀신이 있는 집은 아닌 거야. 그런데 주인장 취미가 아주 고약하네.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렇게 대접한다고? 준석은 큰 소리로 주인을 불렀다. 보아하니 여기는 사람이 사는 곳 같은데 주인장은 숨어있지 말고 어디 나와보시죠. 그리고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지도 말해주고. 어서! 준석이 크게 외쳤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내가 직접 주인을 찾아보는 수밖에. 준석이 2층으로 향하는 실내 계단을 성큼성큼 오르는데 갑자기 천장 위에서 날카로운 것들이 머리 위로 쏟아졌다. 허! 준석은 날카로운 것의 정체를 파악하지도 못한 채 계단 난간을 잡고 1층으로 뛰어내려 계단 밑에 숨었다. 마치 우박이 오듯 한참이나 뾰족한 표창이 떨어져 내렸고 거실과 계단 바닥에 사람 손바닥만한 거대 표창이 빼곡하게 꽂혔다. 뭐야, 이거 흉가가 아니라 완전 요새잖아? 준석은 귀신이 나오는 집보다 더 심각한 곳에 들어왔음을 느꼈다. 뭔가 나를 테스트하는 분위기인데 왜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장에서 쏟아진 저 표창에 목숨을 잃었을 것 같은데. 준석은 바닥에 꽂힌 표창을 피하며 때로는 그 표창을 뽑아
뒷주머니에 챙겨 넣으며 다시 계단을 올랐다. 계단 끝에 올라서자마자 매우 빨라 보이는 검은 물체가 준석을 향해 직진했다. 준석은 본능적으로 옆으로 피함과 동시에 뒷주머니에 챙겨둔 표창을 날렸다. 그것은 덩치 큰 사냥개였는데 준석의 표창을 맞고 바로 쓰러졌다. 휴, 대체 주인은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준석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2층 끝방에서 나직한 소리가 들려왔다. 방으로 들어오시오. 준석은 눈이 번쩍 뜨여 그곳으로 달려갔다. (2층) 복도 끝에 있는 방에 들어가니 긴 테이블 끝에 흰 수염을 기른 남자가 앉아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다. 그 옆에 다소 마른 듯 보이는 근육질의 여자가 남자의 와인잔에 와인을 따르고 있었다. 남자는 막 들어온 준석에게 손짓을 해 자신의 맞은편에 앉게 했다. 근육질의 여자는 천천히 걸어와 준석의 잔에도 와인을 따라 주었다. 한잔하지. 1년 만에 죽지 않고 이 방까지 온 사람이니. 준석은 흰수염 남자가 권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도대체 이게 다 뭡니까? 나는 흉가라고 해서 귀신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귀신이 돈 주는 거 봤나? 흰수염 남자는 씩 웃고는 준석에게 자신의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여기에 귀신은 없지만 일거리는 있지. 특히 자네같이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거리야. 건당 10억을 주겠네. 10억이라고요? 준석은 무슨 일인진 모르지만 큰 금액에 눈이 번쩍 뜨였다. 그래, 10억.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 자네같이 뛰어난 운동신경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 이런 테스트까지 하는 거야. 흰수염 사내는 무릎에 놓았던 냅킨으로 입을 쓱 닦고는 준석을 매섭게 노려봤다. 무슨 일인지 궁금하겠지. 준석은 대답 없이 눈만 끔뻑였다.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거야. 하나 제거할 때마다 10억. 어때? 해볼 생각 있나? 뭐라고요? 지금 나보고 청부업자가 되라는 겁니까? 네? 준석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지만 갑자기 눈앞이 흔들렸다. 이거 왜 이러지? 와인에 당했구나. 준석은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5) 시간 후 준석이 눈을 뜬 곳은 흉가 지하실 철제 침대였다. 그는 아랫배에 묵직한 통증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직 일어나는 건 무리예요. 근육질의 여자가 준석 옆으로 다가왔다. 준석은 옷을 걷어 아랫배를 살폈다. 거기에는 수술 자국이 있었다. 뭐 하는 짓이야? 준석이 소리를 지르다 극심한 통증에 배를 움켜잡았다. 근육질 여자 미향은 무표정하게 준석을 내려다봤다. 지금 소준석 씨 당신 몸에는 무서운 것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72시간 안에 당신 몸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그 전에 당신은 우리가 지명한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뿐 아니라 당신 가족도 위험해질 테니까요. 우리 보스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가 하라는 대로 해야 살 수 있습니다. 뭐라고? 나보고 사람을 죽이라고? 미향은 여전히 표정 없이 말했다. 그냥 죽이라는 건 아니에요. 대가는 10억. 소준석 씨의 첫 번째 타겟은 이석호 회장입니다. 준석은 반발했다. 이석호 회장? 그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업가잖아. 그분을 왜 죽이려는 거지? 우린 그런 건 모릅니다.
의료인이 요청하면 우리는 죽이는 것뿐이죠. 그 맨 앞에 서 있는 게 당신이고요. 보스는 소진석 씨를 높게 평가합니다. 능력이 출중할 거라 기대하고 계시죠. 이제 당신이 이 회장을 죽이고 이곳으로 돌아와야 할 시간은 71시간 30분 남았어요. 명심하세요.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와야 당신 생명도 구하고 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을 마친 여자는 지하실 문을 열어둔 채 밖으로 나갔다. 미향이 나간 후 몸을 추스르고 1층으로 올라온 준석은 다시 2층으로 올라가려 했지만 2층은 어느새 철문으로 폐쇄되어 있었다. 이걸 어떻게 한다. 이제 71시간 남았는데. 고민하던 준석은 일단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다. 이제 준석에게 남은 시간은 24시간 뿐이었다. 지난 이틀 동안 그는 흰수염 남자가 타겟으로 정해준 이석호 회장에 대해 조사했다. 이 회장은 준석이 알고 있는 대로 건설업을 해 큰 돈을 벌었고 그 돈을 사회 곳곳에 아낌없이 기부하는 몇 안 되는 부자였다. 이미 자신의 재산의 일부도 사회에 환원했다. 누가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준석은 알 수 없었다. 그보다는 이석호 회장을 찾아가 일을 마무리하고 자신의 목숨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게 우선이었다. 밤을 틈타 이석호 회장 저택으로 간 준석은 밧줄을 이용해 높은 담장을 넘었다. 어찌된 일인지 보안 경보장치는 울리지 않았다. 계획대로 차근차근 돌아가는구나. 하지만 방심은 끝물이었다. 그가 마당으로 들어가자 이석호 회장의 경호원으로 보이는 두 남자가 그에게 달려왔다. 늦은 밤인데도 어떻게 알았는지 준석에게 달려들었다. 준석은 공중으로 뛰어올라 가볍게 두 사람을 제압했다. 예상보다 약골들이었다. 둘 다 키도 크고 힘도 잘 쓰게 생겼는데 안타깝구만. 이 회장의 가드 둘을 마당에 때려눕힌 준석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가드들이 그리로 나와서 그런지 문은 열려 있었다. 하늘이 날 돕는구나. 준석은 쾌재를 부르며 미리 알아둔 이 회장의 1층 안방으로 들어갔다. 드디어 왔구만. 이 회장은 준석의 방문을 예상했다는 듯 가부좌를 들고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준석은 당황했다. 뭐 하는 건가? 어서 나를 죽이게. 아마도 그들은 내가 눈엣 가시였나 보구만.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자고 하고 부자의 의무를 강조하며 살아온 지난 세월을 그들은 송두리째 앗아가고 싶은 걸 테지. 아마도. 이석호 회장은 모든 걸 체념한 듯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준석은 별 동요 없이 그에게 다가갔다. 곧 이석호 회장이 쓰러졌고 방 안 곳곳에는 붉은 피가 흩뿌려졌다. 예상보다 빨리 일을 마무리한 준석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약속한 72시간에 맞춰 융화산 및 흉가로 향했다. 그가 자풀이 무성한 마당을 지나 현관 안으로 들어서니 1층 거실 한가운데 돈가방을 든 미향이 서 있었다. 미션 성공 축하드립니다. 미향은 준석에게 가방을 주고 그를 지하실로 이끌었다. 나 지하에 가기 싫은데? 준석의 말에 미향이 피식 웃었다. 일이 힘드셨나 보네요. 본인 몸에 든 위험한 물건도 기억 못하시고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을 1cm 단위로 조각내버릴 거예요. 자, 어서 내려가시죠.
준석도 미향의 웃음을 흉내내 피식 웃었다. 그러니까 나 그거 필요 없다고. 벌써 제거했거든. 뭐라고요? 미향의 눈이 흔들렸다. 무슨 얘기죠? 그걸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동남시에서 나밖에 없는데. 과연 그럴까? 고영규 선생도 할 줄 알던데. 뭐? 고영규? 순간 미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설마 소준석 너 우릴 속인 거야? 이석호 회장 죽인 거 맞아? 맞잖아. 당신들 신문 안 봐? 말을 마치자마자 준석의 앞발이 직선으로 미향에게 날아갔다. 각없이 날린 킥이었지만 용케 미향은 그 킥을 피하고 오히려 준석에게 주먹을 날렸다. 주먹이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빠르게 들려왔다. 복싱 기술이 좋은 준석은 날아오는 미향의 훅을 어깨로 슬쩍 넘기고 바로 원투 스트레이트를 그녀의 얼굴에 넣었다. 미향이 뒤로 밀리자 준석은 발을 반원 모양으로 회전시켜 그녀의 턱을 명중시켰다. 미향은 바로 그 자리에 실신했다. 자, 이제 됐고 그 흰 수염만 잡으면 되네. 이런. 준석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나타났던 덩치들이 달려왔다. 니들 갑자기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바닥에 구멍이 있었구만. 두더지 같은 녀석들. 덩치들은 지난번과 달리 묵직한 무기 하나씩을 들고 왔으나 준석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준석은 크게 상처 입지 않고 그들을 처리했다. 자, 지금이야말로. 그가 다시 2층으로 올라가려는데 지난번처럼 표창이 비오듯 쏟아졌고 그가 그것을 피하는 사이 2층 철문이 내려와 잠겨버렸다. 준석은 지붕 쪽을 올려다봤다. 이젠 나이도 있으신데 잘하고 계시나? 고영규 선생님? 준석은 이 흉가의 진실을 알려주고 만약을 대비해 그의 가족까지 숨겨준 고영규가 현재 2층에 잠입해 있음을 알고 있었다. 준석은 발밑에 표창을 피해 마당으로 나가며 고영규와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렸다. 흰수염 박천복은 특급 청부업자야. 나이도 들고 지병도 생겨 직접 일을 수행하기 힘들어지자 흉가에 사무실을 차리고 해괴한 방법으로 청부업자들을 뽑고 있지. 흉가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말이야. 테스트를 통과 못한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인 후 그저 흉가에서 일어난 일인 양 꾸며 자연스럽게 일반인의 출입도 통제하지. 게다가 박천복은 정계, 재계, 경찰과도 연이 있어. 그러니 우리가 직접 제거하는 수밖에 없어. 일이 끝나면 자네 와이프도 내가 수술해주지. 이렇게까지 절 보호해 주시는 이유가 뭐죠? 처음에는 나도 내 뱃속에 든 그것 때문에 두려워 일을 시작했지만 거의 10년간 난 그의 하수인 노릇을 했네. 결국 돈 때문이었지. 그런데 돌이켜보니 동남시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을 다 내가 죽였지 뭔가. 이 더러운 손으로 말이야. 그 죄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의 의미로 박천복을 제거하려는 거네. 고영규와의 대화를 회상하며 준석은 어느새 지붕까지 올라갔다. 저기다. 고영규가 안으로 들어간 흔적이 보였다. 대단한 사람이야, 고영규. 박천복을 죽이려고 이 집을 위성으로 관찰해서 약한 부분을 찾아냈으니. 그는 고영규가 들어간 지붕의 구멍 안으로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가니 안타깝게도 흰수염 박천복에게 고영규가 붙잡혀 있었다. 박천복은 우악스럽게 고영규의 목을 뒤에서 감고 있었다. 저기 또 하나 오는구만. 박천복은 고영규를 가볍게 기절시킨 후 준석을 맞았다. 꼭 그렇게 해야만 했나?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희생시켜야만 했냐고. 준석은 분노로 몸을 부르르 떨었다. 킬러에게 자비는 곧 죽음이지. 내가 그들을 안 죽였으면 이미 오래전에 내가 죽었을걸. 넌 초짜라 아직 모르겠구만. 그런데
죽이라는 이석호는 죽이지도 않고 보기 좋게 나를 속였겠다. 박천복은 화가 난 듯 단도를 꺼내들고 준석에게 다가왔다. 이제 누가 더 유능한 킬러인지 싸워보는 거야. 너는 영광이겠구나. 나 같은 레전드와 대결을 다 해보고. 넌 미치광이야. 준석은 그가 휘두르는 단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박천복 앞으로 다가갔다. 어딜? 박천복의 빠른 손에 붙은 단도는 금세 준석의 위팔을 그어버렸다. 그러게 좀 더 배우고 오지 그랬어. 응? 준석이 뒤로 주춤거리자 박천복이 여유롭게 다가왔다. 뒤로 완전히 밀린 준석의 팔에서는 피가 연신을 넣고 더 이상 대항이 불가능해 보였다. 준석의 이마에서 땀이 주르르 흘렀다. 죽이긴 아까운데. 하지만 넌 또다시 날 배신할 녀석이야. 박천복이 단도를 위로 크게 드는 순간 갑자기 준석이 뒷주머니에 숨겼던 표창 2개를 박천복의 눈을 향해 던졌다. 2개의 표창은 정확히 박천복의 두 눈에 꽂혔다. 박천복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마구잡이로 양팔을 휘둘렀다. 하지만 이미 승기는 준석에게 넘어가 있었다. 넌 끝났어. 준석은 박천복의 손에서 단도를 빼앗아 그의 목으로 가져갔다. 박천복은 주머니에서 빨간 버튼이 달린 무언가를 꺼내 누르고 있었다. 이제 너도 곧 죽는다. 나만 죽지 않아. 무슨 소리인가 싶어 돌아보니 어디선가 초침 돌아가는 소리가 째깍거리고 천장에서 방송이 흘러나왔다. 건물 제거 1분 전. 이런. 준석은 박천복을 강하게 쳐 쓰러뜨리고 고영규를 들쳐업었다. 고영규는 목이 심하게 눌렸는데도 숨이 붙어있는지 희미하게 말을 했다. 나는 버리고 가게. 자네도 죽어. 준석은 고영규의 말을 무시하고 그를 등에 업은 채 빠르게 계단으로 가 잠긴 철문을 열고 1층으로 뛰어내려갔다. 하지만 너무 서두른 탓에 표창이 신발 바닥을 뚫고 들어오면서 준석은 거실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 바람에 그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다. 날 버리고 가게. 어서. 그러면 자넨 살 수 있어. 안 됩니다. 준석은 시야가 흐려져 오는 걸 느끼면서도 앞을 향해 나아갔다. 그리고 거의 대문 앞에 도착했을 무렵 뒤에서 누군가가 고영규를 잡아 끌었다. 돌아보니 미향이었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군. 살고 싶으면 따라와. 네 보스가 지금 마지막 버튼을 눌렀다. 거짓말! 미향은 준석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한 번이라도 사람 말 믿어본 적 없어? 내 눈을 보라고. 네 보스는 저기 위에서 죽을 거야. 준석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방송이 나왔다. 건물 제거 10초 전. 준석은 미향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들은 같이 대문 밖으로 빠져나왔다. (3개월) 후 병원에 있던 고영규는 몸이 거의 회복되어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 앞에 두 사람이 나타났다. 준석과 미향이었다. 응? 어떻게 두 사람이 같이 온 거지? 하하,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 두 사람 이건 무슨 상황이지? 자네 와이프는 수술해서 회복 중이라 두 사람이 사귀는 것도 아닐 테고 미양 씨가 여기까지 같이 온 게 궁금하구만. 고영규의 눈이 빛났다. 아, 혹시 내가 잘 살아있나 보러 온 건가? 하하. 어때? 둘 다 위스키 하겠나? 네, 좋습니다. 동남시가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서 고영규와 술을 마시던 준석이 입을 열었다. 동남시는 야경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 동남시는 낮보다는 밤이 더 아름다운 곳이지.
고영규는 위스키를 목으로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저 야경 속에 가려진 악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지. 그래서 말인데 이번 참에 저와 미양 씨가 그 악인들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뭐라고? 자넨 그렇다고 쳐도 미향은 의외인데. 미향 자네는 악의 꽃이 아니었나? 미향은 다른 사람이 된 듯 빙그레 웃었다. 맞아요. 악 중에 악이었죠. 그런데 저도 이제 달리 살고 싶어서요. 뒤늦게 박천복에게 이용만 당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제가 지은 죄를 다른 방식으로 씻고 싶어요. 악인들의 세계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아니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구만. 그런데 둘이서 시작한다고 해도 무슨 돈으로 하지? 고영규의 물음에 준석이 씩 웃어 보였다. 아, 이 사람 설마... 안 된다고는 하지 마십시오. 월급은 필요 없습니다. 운영자금만 부탁드립니다. 준석과 미향이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굽혔다. 좋아, 그래. 그러지. 우리 목숨 한 번 더 걸어보자고. 감사합니다, 보스. 보스? 내가 보스인가? 고영규가 묻자 준석과 미향이 엄지를 치켜 올렸다. 원래 돈 되는 사람이 보스잖아요. 세 사람은 같이 크게 웃으며 아름다운 동남시의 야경을 내려다봤다. 하지만 그 빛과 빛 사이에는 수많은 어둠이 존재하고 있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해가 저물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어둠이 완전히 내리자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산 중턱에 폐가문이 열리고 한 쌍의 커플이 밖으로 나왔다. 시원한 생김새의 키 큰 남자와 귀엽게 생긴 자그마한 여자였다. 남자는 여자의 귀에 대고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빛 속에서 둘만의 낭만적인 춤. 어때? 둘만의 춤? 아담한 여자는 남자에게 흠뻑 빠진 듯 황홀한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봤다. 준구는 최근 여자친구 희경을 사귀었다. 키는 작지만 얼굴에 귀여움이 잔뜩 묻은 사랑스러운 여자였다. 어느덧 두 사람이 사귄 지 한 달여. 그동안 준구는 희경을 바라만 봐야 했다. 내성적이고 보수적인 그녀의 성격 탓에 연인들이 흔히 하는 친밀한 행동은 꿈도 꾸지 못했다. 조바심이 난 준구는 잔머리를 굴렸다. 놀이동산이나 귀신의 집 같은 곳에 가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진다던데. 하지만 준구는 놀이기구를 타면 멀미를 했다. 방법을 모색하던 준구의 머리에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래, 폐가를 가자. 준구는 등산을 빙자해 희경을 폐가가 있는 산으로 이끌었다. 나 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희경은 스스로를 집순이라 부를 만큼 야외 활동을 안 좋아했다. 그런 탓에 등산을 설득하기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마냥 거절할 수만은 없었던 희경은 결국 승낙을 하고 말았다. 중구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한 번쯤이야 뭐. 그렇게 해서 준구와 희경은 등산을 가게 되었다.
무슨 배낭이 그렇게 커? 등산을 가기로 한 아침, 중구의 배낭을 보고 희경이 놀라 물었다. 중구가 제 키만한 등산 가방을 메고 왔기 때문이다. 당일치기 등산인데다 그리 높지 않은 산인데 무슨 짐이 그리 많나. 희경은 의아했다. 이거 별거 아니야. 중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적이 드문 산에 올랐다. 계획대로 길을 잃은 척 연기한 중구는 미리 알아둔 폐가 쪽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마침 하늘에선 추적추적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오, 하늘도 날 도와주는구나.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척척 진행됐다. 어느덧 폐가 앞에 이르자 무서운 기세로 비가 쏟아졌다. 희경은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일단 비라도 피하고 내려가자. 쫄딱 비를 맞은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폐가에 들어섰다. 무섭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중구도 무섭긴 마찬가지였지만 어렵게 얻은 기회에 들뜬 마음이 더 컸다. 우리 사랑의 돌파구를 열어줄 찬스다. 폐가 안에는 잡동사니가 어지럽게 널려있고 퀴퀴한 냄새도 났다. 중구는 안을 대충 정리한 후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 배낭에서 큼지막한 돗자리를 꺼내 바닥에 깔았다. 산에 오는데 돗자리를 챙겨왔어? 그것도 이렇게 큰 걸로? 점심 먹을 때 쓰려고. 중구는 슬쩍 희경의 눈치를 보고는 돗자리 위에 무릎 담요를 깔았다. 희경은 중구가 마련한 자리에 달랑 올라앉았다. 야, 이러니까 꽤 아늑하고 좋다. 창밖으로 비 오는 거 보는 것도 좋고. 중구는 배낭에서 주섬주섬 먹을거리를 꺼내었다. 냉채 족발에 모듬전, 소주와 맥주까지 나왔다. 배고프지? 얼른 먹자. 이걸 다 준비해 온 거야? 그래서 배낭이 그렇게 컸구나. 중구 너 대단한데? 다행히 희경은 별 의심 없이 젓가락을 들었다. 이야, 맛있다. 비 오는 날 산속 폐가에서 모둠전에 소주라니.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다. 히히. 그녀의 말에 중구는 한층 기분이 들떠 잔을 따랐다. 희경이 너 이제 보니 술 좀 하네. 자, 한 잔 더 받아. 중구는 오늘이야말로 로맨틱한 시간을 보낼 기회라고 생각하며 연거푸 술을 들이켰다. 가져온 소주를 모두 비우고 어느덧 맥주로 넘어가자 중구는 화장실이 급해졌다. 희경아, 잠깐만. 집 뒤쪽에서 볼일을 마친 중구는 폐가 처마 밑에 서서 느긋하게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한 채 앞도 분간이 안 됐다. 희경아, 나 오늘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몰라. 이제 잠시 후면 우리도 진정한 연인이 되겠지? 혼자 달콤한 상상을 하고 기분 좋게 폐가에 들어서려는데
무언가가 그의 어깨를 건드렸다. 뭐야? 돌아보자 희뿌연 무언가가 서 있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시원한 생김새의 키 큰 남자 같았다. 그는 재밌다는 듯 입을 비쭉거리며 중구를 바라봤다. 누구세요? 그는 대답 없이 중구를 바라보다 빗속으로 사라졌다. 뭐야? 폐가라더니 정말 귀신이 있는 건가? 중구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배가에 들어섰다. 중구야, 무슨 일이 있었어? 얼굴이 왜 그래? 아니야. 술을 마셔서 그런가 봐.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오늘은 못 내려가겠어. 지금 내려가기엔 너무 위험한데 우리 그냥 여기서 자고 갈까? 어쩔 수 없지. 괜히 무리해서 내려갔다가 조난당하는 것보단 내일 내려가는 게 낫겠다. 나 제일 싫어하는 게 비 맞는 거거든. 희경의 말에 안도의 숨을 내쉰 중구는 서둘러 술자리를 정리했다. 그리고 배낭에서 침낭 2개를 꺼내 돗자리 위에 나란히 폈다. 침착하자. 좀 전엔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이런 산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 두려워할 것도 무서워할 것도 없어. 중구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리고 잠시 후 용기를 내 말했다. 희경아, 자? 그녀는 그새 잠들었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게 아닌데. 중구는 다시 희경을 불렀다. 희경아, 벌써 자? 순간 거칠게 창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뭐지? 중구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다. 창밖은 깊은 어둠이 내린 데다 비까지 쏟아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플래시로 밖을 비춰봐도 사람의 기척은 없었다. 바람이었나? 꼭 누가 두드리는 것 같았는데. 중구는 아까 봤던 남자가 아닐까 잠깐 생각했지만 고개를 가로젓고 다시 침낭 안에 들어갔다. 술을 너무 오버해서 마셨어. 분위기만 냈어야 하는 건데. 그나저나 희경인 정말 잠들었나? 아님 자는 척하는 건가? 중구는 희경의 침낭 쪽으로 손을 뻗었다. 그때 중구의 침낭이 폐가 구석 쪽으로 쑥 밀려나는 느낌이 들었다. 이거 왜 이래? 희경의 침낭은 그대로인데 중구의 침낭만 쑥 밀려났다. 화들짝 놀란 중구는 몸을 버둥거리며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침낭 안에 꽁꽁 쌓여 나올 수가 없었다. 불과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어느덧 희경의 침낭은 까마득히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마치 거친 물살에 떠밀려온 것처럼, 아니 시간의 블랙홀에 빨려든 것처럼 느껴졌다. 살려줘! 그는 빽빽 소리를 지르며 누군가 잡아주길 기다렸다. 악몽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이 끔찍한 꿈에서 깨워주길.
하지만 그의 손을 잡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까마득히 멀리 보이는 희경은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곤히 잠들어 있었다. 밤새 시달린 중구는 늦은 아침이 돼서야 눈을 떴다. 지난밤 그렇게 쏟아지던 비는 어느새 말짱하게 그치고 폐가 창에는 눈부신 햇살이 들이쳤다. 꿈이었나? 중구는 현실인지 꿈인지 모를 경계에서 막 돌아온 기분이었다. 침낭을 걷어내고 일어나자 옆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희경은 어디 갔지? 희경의 침낭은 곱게 개져 있었다. 중구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폐가를 뛰어나왔다. 희경아! 말갛게 풍경 속에 희경이 있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을 맞으며 서 있는 아름다운 희경의 모습을 보자 지난밤의 악몽도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한 아쉬움도 모두 녹아내렸다. 네 배낭에서 이것저것 꺼내서 아침 준비했어. 얼른 세수하고 와서 밥 먹자. 어젠 비가 와서 몰랐는데 저 아래 계곡 있더라. 물이 참 시원해. 중구는 어색하게 대답하고 계곡으로 내려갔다. 갑자기 왜 다정해졌지? 어제보다 가까워진 느낌인데? 역시 같이 여행을 해서 그런가? 중구는 기분이 좋아져 지난밤의 일 따위는 모두 잊어버렸다. 두 사람은 풀밭에 자리를 깔고 늦은 아침을 먹었다. 그런데 중구야. 왜? 중구는 음식을 입에 넣으며 희경을 바라봤다. 어제 빗속에서 우리 분위기 너무 좋았지? 빗속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다. 중구 너 말이야. 어젯밤에 빗속에서 멋있었어. 내가? 중구는 고개를 갸웃했다. 희경이도 꿈을 꿨나? 어제 우리 춤췄잖아. 빗속에서. 희경은 계속 이해 못할 이야기를 했다. 춤? 그래. 빗소리에 맞춰 너와 나 둘만의 춤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춤추는 꿈을 꿨나 본데. 어쨌든 뭐 기분 좋은 꿈을 꿨다니 다행이네. 중구는 그녀의 말에 장단을 맞춰주기로 했다. 그거? 그 정도야 뭐 별거 아니지. 어제 느꼈는데 우리 아무래도 천생연분 같아. 급기야 그녀가 호맹맹이 소리까지 내자 중구는 까무라칠 것만 같았다. 대성공이다. 희경과 영원한 사랑이 지속될 줄 알았지만 캠핑에서 돌아온 지 석 달도 안 돼 중구는 이별 통보를 받았다. 희경아, 갑자기 왜 그래? 난데없는 그녀의 선언에 중구는 눈물이 쏟아졌다. 미안. 사실 내가 널 계속 만났던 건
그때 폐가에서 느꼈던 모습 때문이었어. 근데 넌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중구는 답답했다. 희경아, 그때 그건 네가 꿈을 꾼 거잖아. 그가 말을 하는 도중에 그녀의 뒤에 뭔가가 어른거렸다. 저게 뭐야? 저건? 배가 처마 밑에서 봤던 바로 그 키 큰 남자였다. 그는 시원스러운 얼굴로 환히 웃으며 뒤에서 그녀를 감쌌다. 안 돼! 희경은 내 거라고! 중구는 크게 소리치며 희경을 잡아챘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오히려 이별을 확고히 하는 촉매 역할을 했다. 역시 그날 밤의 근사하고 낭만적인 모습은 남아있지 않구나. 이게 네 본 모습이었어. 희경은 중구를 남겨둔 채 싸늘히 돌아섰다. 그녀 뒤로 허공에 둥둥 뜬 키 큰 남자가 따라갔다. 하지만 중구는 더 이상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다. 남자를 향해 비명을 지르는 게 중구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하지만 그의 비명은 여자한테 차인 남자의 부차한 절규로 들릴 뿐이었다.